청구취지 기재례를 좀 익혀보라고 했는데요. 청구취지 기재례를 익혀보라고 했는데 지금 시험 문제 중에 청구취지를 봐봐요. 이번 경영학 시험 청구취지인데 사항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있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기록형 시험의 청구취지예요. 사례형 청구취지 자체는 질문에서 무슨 소송을 냈다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문제가 어느 정도 그게 한 두세 문제 중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이냐 인용되냐 기각되냐 들어왔는데 실제 이제 기록형에서는 스스로 소송 형태를 표창하고 청구 취지를 직접 기재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청구 취지 기재라네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공통분모를 잘 모아서 최대한 어떤 타이트하게 쓴다라는 게 제일 여기서 원하는 건데 설사 이렇게 나열형으로 늘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로 어떤 그 공통적인 것을 뽑아서 간략화 명료하게 한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딱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구상을 해버릇하는 게 좋긴 한데 정 안 되면 그냥 다 나열해도 돼요. 각각의 청구를 다 나열해도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써서 좀 이쁘게 가지런하게 정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원고에게네요. 보통은 이제 우리 기본적인 틀은 피고는 원고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라라는데 원고에게가 지금 하고 피고가 실은 이게 첫 번째 변호사 시험에서는 피고가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피고 박진수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있고 피고 김영철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볼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고 박진수는 원고의 어떤 삼촌인데 서류를 위조해서 두 필지가 2개 있는데 하나가 50-1 필지고 또 하나가 50-2 필지인데 서류를 위조해서 가져간 것으로 사실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삼촌에 대해서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인 원고가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이 원고는 그 중에 자식 중에 여동생인가 누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소송을 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돼서 이 아들만 피고들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식인데 원고에게 피고 박진수는 말소등기 청구에 있어서는 그 원인 같은 것은 매매계약의 경우는 매달매출자 매매계약을 가지고 이전등기 청구한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말소등기에서는 넘어가는 등기만 특정해주고 그대로 그 이유는 그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것이 말소등기 청구든 의조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든을 밝히지 않는다. 이거는 소송물 이론서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그게 무효 원인을 굳이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말소등기 청구권이 하나 단위의 소송물을 단위로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소등기하게 된 개개의 원인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철동 50-1 토지는 대지라고 지금 쓰네요. 토지는 대지라고 썼고 잡종지라고 썼는데 이건 겁먹지 않아도 돼요.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등기부 등본에 표제부라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부, 을부가 있는데 다 알겠지만 갑부는 이제 소유권 등에 관한 거고 을부는 제한물권 등에 관한 건데 등기부 등본이 작년에 하반기부터 부동산 등기법이 바뀌어서 이 기록을 부동산 등기법이 바뀐 시점 이후부터 만약 정확한 명칭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이제 시험에서는 그게 과거 등기부 등본 뗀 거면 모를까 작년 하반기부터 그때 보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전자 그 매체로 저장된 거니까 이제는 어떤
종이로서의 등본이 아니라 저장된 정보로서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발급되니까 뭐 내용은 똑같아요. 그 표제부 있고 갖고 있고 을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제시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제시되어야 될 거야. 하여튼 등기사항 증명서 내지는 종래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 표제부에 있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겁먹지 않고 그냥 거기 나오는데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하죠. 이게 실제 그 기록형 시험문제에서는 작성지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뭐 설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한다라는 걸 뭐 100% 여기다가 두 건이니까 각자를 붙인다. 그럼 이 각을 이 땅이 두 건이니까 여기다 붙여야 되느냐? 그럼 뭐 여기 마친 다음에 여기 지금 요 포인트 있는데도 각자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두 건이 소유권이라는 게 말씀하는 게 또 거기서도 두 건을 나타내 주려고 각자를 여기도 써야 되느냐? 또는 여기에다 써야 되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게 신경 쓰지 말고 한 번쯤은 나타내 주세요. 이게 각이라는 것을. 실제 뭐 일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그렇게 뭐 중시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이게 별개의 두 건이 있다라는 것을 지칭해 주면서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박진수라는 사람이 작은 아버지인데 의주에서 넘겼으니까 말씀드린 점을 이해하라. 즉 원부 측의 아들이 그런데 문제는 어제 얘기했던 뭐였었어요? 2분의 1 지분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지분을 지금 공동상속으로서 가졌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인데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다. 라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2분의 1 지분만 넘겨라. 막 이런 답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뢰하지도 않은 누나였는지 여동생인지를 같이 등장시켜서 이 두 명이 원고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쓴 사람도 있고 그게 막 혼합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제 정확한 것은 2분의 1 지분을 한정할 필요 없이 보존행위로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틀인데 가끔가다 상속회복 청구권유로 나중에 이 청구 취지만 봐도 뒤에서 있는 청구 원인을 안 봐도 청구 취지를 보면 이 사람 답안의 인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요. 왜냐하면 수학으로 치면 풀이 과정이 틀렸으면 나중에 해답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즉 이거가 마지막 결론이고 이런 결론을 내려주게 되는 이 전제인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안 봐도 이게 맞았으면 이걸 잘 쓰겠죠. 물론 이거 엉터리로 하면서 이게 우연히 답으로서 연결되는 경우도 뭐 있으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뒤에 어떻게 흘러왔겠다라는 게 포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 썼으면 뒤에도 사실은 딱 읽어보면 잘 논리적으로 쓴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 2분의 1 같은 지분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상속회복 청구권으로서 이걸 구성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으로서 회복을 하는 것을 요새 삼성가의 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작은 아버지가 참칭 상속인으로서 넘겨갔다면 상속회복 청구권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실제 위조로 해서 넘겨간 거지 상속의 과정으로 넘겨간 게 아니니까 작은 아버지가 마치 자기가 그때 당시에 아들 등이 없어서 형제로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해서 등기를 넘겨갔다든지 한다면 상속회복 청구권유로 문제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위조로 넘겨갔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생각할 필요는 없었는데 상속회복 청구권으로 구성한 유의 법안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고에게 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박진수가 그 땅 중에 하나인 50-1 땅에 대해서
박진수가 돈을 빌리면서 신한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신한은행이 저당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지금 피고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저당권이 등장하는 경우가 조식적으로 갑이 을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데 을이 병이라는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경우 이 원인무효로 넘겨간 게 원래는 갑의 땅이었는데 소유였는데 이전 등기가 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원인무효로 이렇게 돌려서 최적 의려버는데 저당권이 있을 때 이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이 말소 등기 하나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라. 뭐에 대한 승낙이냐? 이 말소 등기 하는 것에 승낙을 해라. 그럼 이 사람 중간에 저당권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이게 원인무효의 등기고 등기에는 공신력까지는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력만 있지 공신력은 없기 때문에 을의 등기 이전 등기에 따른 바탕을 둔 저당권 설정도 사실은 공시로서만 의미가 있지 공신으로서 저당권자로서의 실제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게 등기로 되어 있는 것에 실질을 봤을 때 갑의 소유권으로 환원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등기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당권에 있도록. 다른 루트로 자기가 확보해서 을병 간의 관계가 이체적으로 벌어질지언정 갑에 대해서는 이제 병은 저당권 등기는 공신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을이 말소 등기함에 있어서 병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한편 병이 나름대로 고유의 어떤 갑에 대해서 방어를 펼칠 수 있는 실적법적 권리가 있어요. 예컨대 선의의 제3자 통정을 할 수 있어서 선의의 제3자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같은 건 모의 시험에 뭐가 있었어요? 가압류 걸어놨던 사람이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들어가죠.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도 있을 수 있고 가압류자도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압류 걸은 사람이 만약에 일단 제3자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자냐 라고 하는 류의 문제에 있어서 108조인가에 보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데 무효의 경우에 2항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라는 류의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랬을 때 가압류권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제3자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선의로서의 제3자라면 갑이 그 가압류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말소 등기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구할 때 그런 경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가 좀 나온 바가 있고 한데 지금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건데 실제 간행적은 승낙의 의사표시의 경우에 저당권자의 경우는 직접 승낙의 의사표시 대신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게 실무적인 처리다라고 어디선가 여러분이 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저당권자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에서 갑이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함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런 류의 상황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요 사안에서 직접 말소 등기 청구를 구한다라고 어디선가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이 케이스에서 이게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수가 의조로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신한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이 박진수가 원고에게 말소 등기 절차를 해야 되고 이 저당권자는 아까 그쪽 칠판에서 설명대로 한다면 의 말소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 이 부분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관행은 직접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들어간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소 등기 절차의 기본 폼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승낙의 의사표시 대신에 말소 등기 절차로 하는 건데 폼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전 등기 절차를 말소하는 거고 하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건데 폼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피고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요 50-1은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한 거고 50-2는 박진수가 김영철한테 빌려줬어요. 김영철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김영철이 지금 피고로 등장하네요. 현재 피고 김영철이 50-2 작정지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라 라는 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사용 대가를 월 150만 원 실제 기록에는 보통은 이런 임대료 상당금의 손해금, 부당이득금 내지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복덕방이나 아주 정식으로 한다면 시가감정한 그 자료가 들어가요. 시가감정한 자료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 기록에 복덕방이나 이런 사람이 지금 빌려주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또는 아주 완벽하면 시가감정했을 때 실제 이 경우 기록에 보면 월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럼 왜 150만 원이 되느냐? 이 경우는 이 박진수의 말소 등기 절차와 달리 그 형제 여자 형제와 2분의 1 지분씩 상속된 거니까 2분의 1 지분씩 상속된 거니까 300만 원 지분에 대해서 2분의 1씩 150만 원으로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기록형 책 갖고 있는 사람은 뒤에 보면 돼요. 기록형 책 갖고 있는 사람은 뒤에 실제 현문제 자료 보면 돼요. 그래서 월 150만 원의 기회를 위한 돈을 지불한다. 여기는 이 부분을 맞추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 이 앞에 기판력이 하나 발생을 해요.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김영철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 김영철한테 이미 그 기록을 보면 냈다가 패소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게 있어요. 이때는 증명을 잘 못 해내서 판결이 패소해서 확정됐어요. 이런 판결이 있어요. 이때는 대신 부당이득금으로 청구를 했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했다가 패소를 한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소 판결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토지 인도 및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상당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의 청구 취지를 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토지 인도랑 플러스 인도할 때까지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지금 청구가 2개 내지 3개가 있는 거예요. 토지 인도 및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 하나와 인도할 때까지 금 차임상당금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가 들어가는데 이게 정확히 본다면 판결이 내려질 때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점유한 어떤 시점부터 차임상당금을 지급하는데 이 차임상당금을 만약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부분 중에 결론 종결시까지 부분은 현재 이행 청구에 대한 현재 이행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거고 결론 종결 시부터 장차 인도를 마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는 장래 이행 청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원고가 이렇게 미리 소송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패소를 했어요. 입증에 실패하고 패소를 했어요. 그때 청구는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로서 했었어요. 그랬을 때 다시 2차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 기록의 기판력을 생각하라는 취지로 김영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판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미 깨진 거 아니냐, 나한테 청구했던 거 깨지지 않았냐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기판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청구 들어간 게 그럼 기판력 때문에 안 되느냐 라는 류의 이제 질문으로 갔어요. 이제 상황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김영철한테 한번 깨졌어요. 부당 이득금으로 해서 깨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거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했는데 답안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왼쪽에 칠판에 그린 깨진 판결은 기판력이 시적 범위상 결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한 답안이 많았어요. 왼쪽에 칠판에 그린 그림에 있어서 결론 종결 시가 지금 내가 정확히 뭐 언제 되는 기록에 보면 거기에 판결문에 결론 종결해서 깨진 판결문이 붙어 있어서 뭐 2000 몇 년도 언제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기판력에 걸린다라는 건 이제 거기 뭐라고 나오니까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기판력에 걸리느냐고 상정을 했냐면 앞 사건의 판결문에 결론 종결시로 나오는 시점까지 기판력의 시적 범위니까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은 그건 아니고 그 결론 종결시 이후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아마 기록 보면 판결문이 한 2004년이나 5년 언제 결론 종결한 그런 시점에 판결문이 기록에 나오고 있는데 그 뒤부터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데 그 착각을 한 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결론 종결시 이후에 새로운 사항 갖고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왼쪽에서 이미 깨진 판결은 장래 이행 부분의 청구까지도 깨진 거예요. 결론 종결시 이후 시점에 있어서 부분까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종결시가 기준 시점으로서 기판력이 시적 범위로서 일반적인 사건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부당이득금은 인도를 마칠 때까지 결론 종결시부터 인도를 마칠 때까지 라는 그 장래 이행 부분 이 부분까지도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이 부분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은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장래 이행 청구에 대한 판결로서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특이한 사건인데 이 경우에 기판력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건처럼 결론 종결 시점 이후에 기판력에 걸려서 잘린다. 그러니까 잘려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류의 논리, 그 뒷상황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는 논리는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쓴 답안이 상당수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날짜가 아마 그 판결문의 결론 종결시로 된 날짜로 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구 원인에는 좀 아까 지금 설명한 결론 종결시 이점부터는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청구 원인 이 부분에 쓰고 이 날짜가 아마 2009년 2월 1일이 아니라 그 결론 종결 시점의 앞에 확정된 패소 판결 시점의 결론 종결 시점이라든지 또는 조금 뭐 또 그런 류의 마찬가지 생각인데 확정된 판결이 뭐 확정된 시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잡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아까 차임 상당금이 300만 원인데 2분의 1이니까 150만 원인데
요 경우에도 또 300만 원으로 그대로 쓴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 2009년 2월 1일은 그럼 왜 나온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변론 정결 시점 이유니까 비판력에 걸린다 안 걸린다가 아니라 애초에 판결이 깨진 패소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였고 이 경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송물이 틀려서 전소송과는 상관없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앞에 원고 청구가 패소 판결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서 패소한 거고 지금 이 경우는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해서 청구한 거니까 소송물이 다르니까 상관없다. 비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에서 출발하는데 다만 2009년 2월 1일이 나온 건 뭐겠어요? 2009년 2월 1일. 이 사람이 불법 점유한 시점은 아니에요. 2009년 2월 1일은 지금 김영철이 불법 점유하고 있던 시점이 아닌데 잘 생각해보세요. 2009년 2월 1일이 왜 나왔는지. 이거 맞추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서 듣고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아, 지금 뭐요? 그냥 3년. 그렇죠. 이 소장이 작성된 날이 2012년 2월 1일 기준으로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시효상 최근 3년분밖에 청구할 수 없다. 시효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2009년 2월 1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지급 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럼 얼마를 지급하라. 이건데 요 경우는 어떤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 인도 완료시까지 또는 인도 완료시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요건은 뭐에 대한 금전 청구였냐면 그 기록을 보면 채권을 3천만 원 받을 것을 이 박진수가 원고에게 미안했던지 뭐 그동안 땅을 자기가 위주해서 가지고 와서 막 사용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 차원에서 김영철에 가지고 있던 3천만 원 채권을 원고에게 그 다음에 원고 말고 또 형제 있던 그 여자 형제 그러니까 조카들 2명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들 2명이 1,500만 원씩 양수받은 것에 대해서 김영철에 청구하는데 이 경우에 2008년 10월 5일이 빌려준 날이고 1년 6개월 빌려줬다고 나와요. 1년 6개월 빌려줬기 때문에 2010년 4월 5일까지 그 다음에 연 6% 빌렸는데 이 경우 이걸 막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문장에 제시문에 계산하지 말고 금액적으로 계산해내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지문을 주었었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을 하면 혼란을 할 수 있을 텐데 2010년 4월 5일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는 더 생각하지 말라고 했냐면 지연손해금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연손해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 6%로 계산하면 연 6%로 계산하고 뭐 하면 얼마 나올까요? 연 6%니까 18, 6에다가 3이나 19% 정도의 이자가 덧붙여져야겠네요. 1,500만 원을 굳이 계산한다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특정 금액으로 해도 되긴 했는데 지문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2010년 4월 5일까지고 그 다음에 변제기 이후부터 지금 언제까지는 사실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연 6%가 정확히 말한다면 지연손해금 붙이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계속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는 막 굳이 또 말한다면 연 20% 붙일 수 있어요. 소장 부분 송달시부터 연 20% 붙여서 청구할 수 있는데 더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계산 막 해서 붙인 경우도 있었는데 계산이 맞는 사람도 있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었는데 더 요 뒤에다 붙인 사람도 있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지금 처리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매번 및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의 비율에 의한 이 비율에 의한 부분에 이게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등도
청구 취지에는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간단 명료하게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중내 표현은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피고의 부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요새는 뭐 주어를 이 소유격으로 해서 쓰지 않고 피고의 부담을 한다면 피고가 부담을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주어식으로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가집행 붙이지 말아라고 배우고 있죠. 가집행 안 붙이고 그리고 토지 인도, 금원 지급 이 부분에만 가집행을 지금 붙인 것이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틀 이해할 것은 말소 등기 절차의 청구 취지 틀, 금원 부분, 인도 이런 것을 일단 볼 수 있는데 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2010년 법무부 모의시험은 건물 인도 등 청구했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안이죠. 성길경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빌려줬죠. 그래서 아마 김동팔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나수연에게 또 빌려줘서 뭐 적법한지는 몰라도 전차했는 거죠. 전차. 이런 상황은 상정되죠. 장사하다가 잘 안 되니까 뭐 누구한테 또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안이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건물 사용을 하고 자기는 이쪽은 사용 수익을 하고 이쪽한테는 차임을 지급하는 관계인데 이게 이제 파탄에 이르는 거죠. 파탄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 관계가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에서는 일단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이제 종료됐을 때의 관계죠. 그럼 종료 사유는 불법으로 전대차를 했을 때, 승낙받지 않고 전대차를 했을 때, 차임이 이익이 2차례 이상 지체됐을 때, 또는 기간이 만료됐을 때 등등이 임대차 관계의 종료 사유죠. 여러분이 임대차 관계의 종료 사유죠. 그랬을 때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로는 임대인은 차임 청구권이 생기고 임차인은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실제 시험 문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그 자체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임대차 계약이 이제 끝났을 때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이쪽이 동시에 행변으로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관계에서의 관계죠. 서로 상호 간의 동시에 행변으로서. 그런데 그럼 임대차가 종료되는 사유는 기간이 만료되는 게 아주 이건 순조로운 사유로서 만료됐을 뿐 더 이상 뭐 갱신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순조롭게 만료됐으면 뭐 보증금 돌려주고 이쪽은 이제 사용했던 거 돌려주고 하는 것으로 될 텐데 실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임이 연체돼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죠. 차임을 연체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수반해서 불법으로 전대하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아마 차임이 상당 기간 지체됐고 더더욱 나수연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이런 사유로 김동팔이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기록형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게 붙냐면 실제 사례형으로서 문제가 이렇게 말로 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록형 시험 문제에서는 해지한 거와 그 해지 사실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경우 이런 것 상계의 경우도 상계의 의사표시라고 도달된 경우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에 대해서 그 배달 증명서가 따라붙어요. 기록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배달 증명서가 되는데 만약에 배달 증명서가 안 붙으면 내용 증명이 그 무렵 며칠 지나서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는데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형에서는 그런 의사표시의 도달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달에 대해서 배달 증명서가 따라붙으니까 그 날짜를 기록형에서는 정확히 따져서 확인해서 체크를 해둬야 돼요. 실제 소송에서는 그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록형은 판결 절차를 통해서 답변서랑 준비서면 등으로 공방을 펼치는 내용, 그 다음에 실제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이 기록형 시험에서는 소장을 작성을 위해서 내용 증명 등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기록형 시험 문제에 있어서 그 내용 증명 내용을 제가 찬찬히 읽고 그게 서로의 공방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록형 시험 문제는 순수한 기록이 있고 내용 증명이 따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 증명을 찬찬히 읽어서 어떤 공방을 펼치는지를 포착해 가면서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제시되고 있는 서류 등은 가짜로 작성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의 문구를 주고 있으니까 그게 진실한 사실을 담은 문서, 의조되지 않은 문서다 이런 전제를 주고 있으니까 내용 증명에 바탕을 둔 공방을 찬찬히 살펴가면서 기록하고 그것을 맞춰봐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증명에 보통은 의사표시가 반영된 게 상계, 해지, 해제 이런 게 내용 증명에 나타나고 있으면 반드시 배달 증명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록에 따라붙어요. 그래서 배달 증명된 것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본다면 청구 취지는 피고 김동팔은 원고에게 요것도 피고 김동팔하고 피고 나수연을 모았어요. 원고는 공통되니까 이것도 그냥 각각 써도 되겠죠. 그처럼 모았으니까 요 문장을 지급하라고 뭐 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모은 거니까 여기서 서술로 완전히 끝나지 않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통짜 뺀 것에 하나 문장 전체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급하라고 매듭 짓지 말고 지급하고로 연결시키세요. 피고 김동팔은 지금 별지목록 기재 건물 가운데 2층만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예컨대 건물 등기부 등본 것을 정확히 보면 표제부에 뭐 1층 몇 평방미터, 2층 몇 평방미터, 뭐 3층 몇 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1층 단층짜리 건물이면 무슨 건물 중 몇 층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 건물은 지금 뭐 1층, 2층, 3층이라든지 이런 식의 건물이니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0m 제곱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김동팔은 임대차가 종료했으니까 저 왼쪽 칠판 그림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에 대한 그 상황을 지금 인도하라 라고 한 것이죠.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2009년 2월 1일부터 위 2층 80평방미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만원 월 400만원은 아마 요 경우도 뭐 복덕방이든지 그 어떤 시세 월세의 어떤 그 자료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0만원의 규율에 의한 그건을 집하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건 그 김동팔이 순수하게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뭐가 있었으려고 예상돼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동시행한 면이 사실은 있었겠죠.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의 수반에서 있었을 것이고 보증금의 지급이 있었으면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동시에 한정을 됐었을 텐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금을 주고 인도하라 이런 식으로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질 것인데 판결은 상환이행 판결이니까 소장도 우리가 원고가 일부라도 패소하지 않게 상환이행 동시에 한정 같은 것을 미리 고려해서 소장을 써라라는 게 지금 시험 문제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이행 판결의 그런 청구 취지를 작성했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은 나중에 보면 차임 미지급분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까지 공제하다 보니까 이 애초에 줬던 보증금이 다 까였어요. 이 사안은 애초에 지급됐던 보증금이 다 차임 미지급분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점유해서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부당이득금으로 그것을 다 처리하고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가 이 소장 작성일 기준으로 딱 다 까이고 제로가 되게 지금 설정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기록은. 그래서 소장 작성일 기준으로 제로가 됐어요. 보증금 줬던 것이 차임 부분과 부당이득금 부분에 다 빼버리면 공제를 하면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한 푼도 그 상환이행한 거는 없고 오히려 그 뒤부터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2월 1일이라는 것은 아마 이 소장이 작성되거나 그런 날짜라고 보이는데 2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피고 나수연은 위 2층 80평방미터를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기록형이든 사례형이든 원피고를 단순히 한 명씩만 등장시켜서 문제를 질문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항상 뭔가가 한 명이 더 쫓아와요. 아까 지금 말하기 전에는 누가 한 명이 쫓아왔었냐면 말소등기에 대해서 근저당권자를 따라 붙여가지고 그 근저당권자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내지는 말소등기 청구라고 해서 한 명이 더 따라붙고 이 경우는 이렇게 전차인이 따라붙어서 이 경우에 피고를 2명으로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전차인이 따라붙는 것 중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는 구별하세요. 땅을 빌려줬다라는 토지를 임대차 한 경우랑 이 경우는 건물 임대차를 한 경우죠. 건물 임대차 한 경우는 건물 소유주가 갑이 되고 건물을 을이 임차하고 병이 전차인이죠. 땅을 빌려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줬고 건물 소유자가 을이고 을이 병에게 사용할 수 있게 임대차 등을 했어요. 이런 두 가지 케이스 등장하는 것을 구별해 보세요.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 밑에 거는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건물을 빌려서 을한테 쓰도록 임대차를 했고 을이 불법이든 뭐든 하여튼 전대차를 병한테 했고 이 케이스에서는 갑을 간에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자로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럼 일단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하나는 물권적인 청구권이고 하나는 채권적인 청구권이 되죠.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 소유권에 입각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죠. 그럼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채권적 청구권으로 주장하느냐 물권적 청구권으로 주장하느냐는 만약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을만 나왔다가 소송에 있어서 을만 등장해서 을에게 그런 청구를 했다가 거의 소송이 마무리돼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변론조결 시점 이후에 병한테 넘겼을 때 애초에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그 제3자한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민사헌법 218조의 1항의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에 대해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원래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대세적 효력으로서 용이하게 그런 이론 구성을 하기가 쉽게 되는데 반해서 만약에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판결을 받아놓으면 그 이후에 변론종결 시점 이후에 제3자가 등장한다면 그 경우는 변론종결의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대인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미치는 데 대해서 조금 곤혹스러워지는 이런 여러분이 민사법 배웠던 그러니까 애초에 청구가 소유권에 의해서 청구하느냐 임대차 종료를 기해서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만 본다면 소유권에 입각한 청구를 하는 게 나름대로 안전책이 될 수 있다. 좀 더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지금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해서 을한테는 했는데 그럼 병한테는 어떻게 청구할 거냐. 이 경우는 퇴거라는 청구를 우의 경우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퇴거가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는 병한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임대차 관계로도 청구할 수 없고 굳이 이 경우는 퇴거라는 정도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반환허라 현재의 점유자로서 병이 전차인이 점유자로서 갑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의해서 이 경우는 임대차가 아니고 임대차 종료가 아니고 임대차 관계는 이 두 사람 간에 있는 거였고 자기 또 이 두 사람 간에는 갑을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 점유자 불법 전차인이기 때문에 불법 전차인이니까 갑과 병은 제대로 임대차 관계가 연속적으로 된 연결고리로서의 임대차 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는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밖에 없지 임대차를 가지고는 청구할 수 없다. 즉 갑이 을에게는 임대차를 가지고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임대차 종료를 근거로 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반해서 갑이 병한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서의 인도 청구만을 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우는 아마 나수연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나수연에게는 건물에 있어서 인도를 청구한 것이죠. 건물 인도를 청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수연한테는 이용에 대한 사용 대가 같은 것은 좀 청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은 지금 김동팔에게 지금 청구한 상태에서 인도 완료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모의고사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시까지 사용 대가인 부당이득금 내지는 불법행위로 이용 구성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손해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이틀이고 나는 인도인데 가에서의 인도와 나에서의 인도는 아마도 가의 피고 김동파는 임대차로 종료를 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이 나수연에 대한 것은 지금 소유권에 기한 것의 인도 청구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청구는 이 경우는 아니니까 청구원인서 그게 나타나야겠죠. 그러니까 청구원인서 나수연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보면 되고요. 여기서도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지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등기 청구는 없으니까 가지평 붙는 경우죠. 아울러 여기 그림 그려놨으니까 요 밑에 거랑 위에 거 구별해서 설명해봐요. 이 경우는 지금
땅을 대여한 거죠. 임대차한 거죠. 땅을 임대차했는데 을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병이 이용하고 있죠. 그랬을 때 갑이 이런 경우 의 상황의 청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를 이제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토지를 또는 소유권에 비해서 반환받아야겠죠. 그래서 토지를 인도하라. 근데 토지만 인도받아봤자 건물이 그 토지 상에 있으니까 토지만 인도받아봤자 건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실효적인 어떤 상황이 안 되니까 건물을 철거하라라는 청구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인도만 해도 청구로서 성립할 수 있는데 나중에 유효한 이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자체는 자기 건물이 아니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건물이 아니죠. 을이 신축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 갑이 토지 인도를 청구한 것은 소유권에 기할 수도 있고 임대차 종료에 기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편 병이 이 경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병을 퇴거시키고 라는 것이 또 따라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을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의무를 갑의 입장에서 그런 청구를 하는 것이고 갑의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는 건물에서 퇴거하라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구가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소송물이 그 두 개가 아예 세트로 하나로 볼 수 있느냐 문제는 있어요. 토지 인도라는 청구와 건물 철거라는 청구가 별개인데 및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세팅으로 해서 하나로 볼 건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 퇴거라는 것은 병에 대한 거니까 이제 별개의 청구. 그러니까 두 개 내지 세 개의 청구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뭐까지 붙어요? 을에 대해서 거기서처럼 뭐예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사용이 방해되고 있으니까 토지의 사용 대가에 대한 손해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그 다음에 사용 대금에 따른 사용료, 임료 상당금의 손해금의 지급 청구가 들어가요. 여기서 그리고 의부분서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는 뭐가 나왔었어요? 그 의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임대차 종료에 기한 것이 을 측에 잘못된 게 아니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든지 했을 때 을 측에서 건물을 철거당하면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건물 철거에 대해서 을 측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어 공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그게 이응 타당하다면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면 그것만으로는 그대로 철거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이 행사돼 버리니까 원고 청구가 잘못하다가 그 자체만으로는 기각되는 상황으로 치달으니까 법원이 원고에게 건물 철거를 건물 인도 청구로서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매매 계약의 체결로서의 형성권적인 결과를 반영한 청구로서 건물 인도 청구로서 변경할 것을 소를 변경할 것을 예비적으로라도 변경할 것을 성명하여 그 변경에 따라서 상환 이행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는 95년도 전원합의차 판결을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청구가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건물 철거에 대해서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을 측이 행사했을 때의 관계에 대해서 처분권주의, 그 다음에 상환 이행 판결, 그 다음에 건물 매수 청구권의 성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모의시험에도 아마 한 번 나왔었던 거고 계속 중요 문제로 다뤄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송이 지금 애초부터 병이 등장했으면 모를까? 애초에 병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가불간에 이런 소송을 펼치는데 있어서 변론 종결시 이후에 을이 병한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든지 했을 때 병한테 건물 철거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변론 종결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병한테 미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민사소송 문제에서는 병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이 케이스에서 병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가불간의 판결의 효력이 변론 종결시로서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병이 나타나는 케이스에서 병의 그 나타남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변론 종결의 승계인의 문제로서 많이 다뤘던 문제고, 실제 이제 기록형이나 살해형에서는 단순히 1대1 청구로서는 사건 물어보는 것을 좀 더 많이 물어보고 싶어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사실관계 하나쯤 더 물어보고 싶으니까 병을 등장시키는 것인데, 위쪽에서는 병이 이미 등장해 있으면 퇴거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밑에서 병이 등장하고 있다면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한 명을 더 등장시켜서 어떤 법률 관계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1대1만으로 소송을 설정해서 물어보기에는 시험 문제로서는 너무 단순한 거라서 조금씩 더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까지 이해를 드리고요.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은 이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이 경우는 그림을 그리려다가 마저 설명드릴게요. 이진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마 원고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어떤 땅에 대해서. 그러면 원고가 매수인이고 이진수가 매도인이네요.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을 치러야 되고 매도인은 인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무언가 때문에 지금 이전 등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안 됐으니까 요 문장에서 보면, 청구취지 문장에서 보면 요게 마지막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요게 지금 결론적인 문장이니까 이진수, 피고 이진수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있어서 요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 등기의 원인을 써주라고 그랬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틀이 하나 있죠. 그런데 아마 여기 보니까 원고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은가 동시에 라는 여기 동시 이행에 있어서 상환 이행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어제 민법 563조에 보면 이런 것을 약정한다라는 게 매매계약의 요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그게 서로 동시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틀은 뭐예요? 피고 이진수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해서 원고에게, 여기는 지금 나중에 보면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 공통분모네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은 공통분모로 뺐네요. 그래서 지급받은과 동시에 여기 아마 뭐 대금이겠죠. 아마 이게 대금 문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요 틀이 매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요 부분만 갖고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또 등장해요? 박철민이 등장하네요. 박철민은 이 등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네. 저당권자네요. 박철민이 저당권자 같아요. 왜냐하면 박철민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원고에게
피고 박철민은 피고 이준수예요. 그러면 피고만 등장하고 원고가 안 등장하는 문장은 어떤 상황에 청구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청구 취지의 문장은 피고는 원고에게가 아니라 피고는 누구에게, 원고가 아닌 제3자 누구에게가 등장하면 대의 청구예요. 이해하겠어요? 대의 청구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의 청구겠어요? 원고가 지금 피고 이진수를 대의해서 박철민에게 청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가, 여기 공통분모가 여기 원고에게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네요. 지금 공통분모가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라고 나온 것은 지금 원고에게라고 지금 공통분모가 안 나온 것은 이래 나는 지금 피고 이진수에게인데, 그러니까 원고가 이진수를 대의한 건 뭐겠어요? 매 수인으로서 이전 내내게 하겠다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는데 뭐가 지금 걸려 있냐면 지금 저당권이 걸려 있네요. 그래서 저당권에 대해서 피고 이진수가 이제 저당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박철민한테 피고 박철민은 이진수부터 이런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그 다음에 이진수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말소등기 절차는 뭐를 원인으로 한 이런 표현은 없다고 그랬죠. 아까 말소등기 절차 같은 걸 알면 되는데, 근데 왜 지금 요 사이에 뭔가 상환 동시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 경우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잘 보면 지급받은 다음에요. 지급받은 다음. 여기는 지급받은과 동시에. 가는 지급받은과 동시에는 상환이행 판결인 거고, 지급받은 다음은 선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선이행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했는데 피고 측이 저당권자가 채무가 변제 안 됐다, 이런 류의 싸움에서는 고지것대로 그냥 판단을 끝내버리려면 원고 청구가 기각돼요. 왜냐하면 원고는 자기가 채무를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당권을 말소를 안 해주니까 받으려고 소송을 낸 건데, 피고 입장에서는 채무가 다 갚은 게 아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항상 뭐 물어보겠어요? 채무가 다 갚아졌냐 안 갚아졌느냐를 따지는 경우에 변제와 또는 상계의 경우에 충당 문제가 꼭 등장해요. 이해되겠어요? 그 부분에 변제 충당하고 얼마가 남게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문제가. 또는 변제라는 소멸에 상계 충당을 하는 어떤 얘기들을 막 펼쳐놓고 채 다 마감되지 않는 채 남는 금액이 있게 세팅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 이전에 하여튼 다 못 갚았고 채무가 남아있다면 원고의 단순이행 청구, 저당권을 말소하라는 단순이행 청구에 대해서 고지것대로 판단해 준다면 원고 청구는 기각돼요. 왜냐하면 채무가 남아있는 이상은 저당권 말소를 주장하는 것을 기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민사법에서 배운 이야기는 뭐예요? 단순한 이행 청구를 판단해도 채무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말소를 못하는 상황으로서 기각시키지 말고 선이행 판결로서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말소 등기를 받으라는 판단을 내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한이행 판결로서 왜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선이행 판결. 이때 선이행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장래 이행적인 판결이 끼어들어가고 다툼이 미리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래 이행 판결을 내려주는데, 이런 선이행 판결이 장래 이행 판결로서 내려줄 수 있겠느냐의 그런 문제가 처분권주에 관련된 민사공법의 문제로서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법원은 기각시키지 말고 선이행시켜서 변제한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받아라 라는 판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도입해서 보면 피고 박철민은 피고 이진수에게 이런 변제를 한 다음에 근저당권을 말소받아라 라는 이 청구 취지서를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요 케이스는 변제 충당 아니면 상계 충당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란 말이죠. 이 경우에. 왜냐하면 채 변제한 것에 대해서 뭔가 서로 다 못하는 것에 대한 충당 문제, 또는 상계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충당 문제. 즉 이진수가 이 박철민에 대해서
이준수가 박철민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소하는 청구를 하려면 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고, 이게 남아있다면 저당권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선이행시키면서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준수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고로서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거니까 여기 내수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준수를 대의해서 이준수가 박철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를 대의 행사하는 것이다. 이때의 대의 행사는 무자력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은 이준수의 무자력 같은 것도 상관없이 한다 이런 것까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 채권자 대의 소송은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의 특정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판례가 확장적으로 해서 그런 유용한달까 넓게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특정한 청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런 청구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여기에 3회 가집행 선고는 없잖아요. 이게 둘 다 등기 청구니까 3회 가집행 부분의 청구는 쓰면 감점을 나가겠죠. 이 경우에. 그러니까 가집행 부분도 생각해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지금 또 감점을 하고 하는데, 원래 가집행 부분은 직권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원이 직권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원고가 신청해서 청구 취지를 적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행상 원고가 청구 취지에 적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등기에 관련된 것은 오히려 가집행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등기 같은 것은 확정되면서 그대로 집행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집행 단계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초부터 가집행은 직권적이라는 것으로서 내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더 따지고 골치 아프니까 자기 작전은 애초부터 안 쓴다라는 작전을 나가거든요. 가집행은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인데 이건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나보고 쓸지 안 쓸지 이런 거 테스트하지 마라. 이런 상황으로 자기 입장을 번혹스럽게 빠져들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스갯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쓰는 사람, 직권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대로 내가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안 쓴 사람, 그렇지만 직권적이지만 관행적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쓴 사람, 그래서 열심히 썼더니 나중에 보면 또 등기 청구는 안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 안 써야 된다고 해서 걸려든 사람, 그 여러 가지 지금 그게 있으니까 어떤 그 지시 주의문이 있냐면 실무의 관행에 따라서 써라, 그런 그 지시문도 나오는 거예요. 실무의 관행에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가집행을 써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가집행이 쓰면 오히려 안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등기 청구 사건으로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작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의 청구 취지는, 요때는 요 모의시험 때는 큰 문제는 오히려 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쓰라고 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쪽에서 청구 취지, 소장의 청구 취지만을 쓰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지금 상담자가 이런 소장을 송달받았다라고 해서 상담이 시작된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그리고 오히려 큰 문제는 답변서를 쓰라고 하는 큰 문제였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의뢰인이 소송을 당했냐면, 피고 지금 이정모가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거예요. 이정모가 상담하러 왔는데, 이정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 완료 시까지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어떤 케이스예요? 지금 저 칠판의 요 위쪽 케이스죠. 요 위쪽 케이스네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피고 박준경은 태거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위 케이스에서 지금 병으로서 이 박준경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태거하고, 근데 요거 정확히 본다면 이 사람한테는 요 사용료 손해금을 청구하는 건 사실은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을한테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사용대금, 손해금, 사용료,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건 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지 해거시킬 그 병한테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서에 있어서 만약 피고 박준경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부분은 적어도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태거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건물을 지금 을이 짓고서 쓰고 있고 병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물어낼 부분이지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손해금은 을이 물어낼 판이지 병이 물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병은 태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은. 그러니까 만약에 갑의 얘기가 맞다면 병은 물론 태거라는 것은 그 물건 빼내고 나가줘야 된다는 의미만 해주면 되니까 이 부분이 문제에 아마 답변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 있다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내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위 1항은 가중하였다라는 이런 청구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피고 이정모는 아마 지금 원고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권자 같아요. 원고가. 이건 임대차는 아니었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원고가 누구냐면 이 땅을 사서 소유권 등기를 해서 소유자로 등장하는 사람일 거예요. 원고 갑이. 그래서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던 을과 그 지은 건물에 대해서 현재 임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 지금 박준경에게 소유권자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이정모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라. 그래서 아까 이 케이스에서는 수송물이 2개 내지 3개 정도, 3개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건물 철거 하나로 본다든지 토지 인도를 또 하나로 본다든지 아니면 이 2개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큰 덩어리로 하나의 수송물로 본다든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인도 완료 시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줘라. 이것도 정확히 분석하면 현재 이행 청구와 장래 이행 청구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판결의 변론 종결시까지 부분이 현재 이행 청구고 이 판결의 변론 종결시 이후 부분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부분이 장래 이행 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깨지고 났을 때에 뭐 얘기를 해서 했던 것도 이 부분에서 장래 이행 부분도 사실은 깨졌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피고 박준경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까지는 이제 틀은 맞는데 차임 상당 손해금은 퇴거시키면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까지는 청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상황을 일단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가 지금 청구 취지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지금 우리가 청구 취지로서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은 금전지급 청구로서 대여금 사건은 본격적으로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것인데 대여금 청구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본격적으로 그 자체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꼭 어떻게 나왔어요? 양수했다라고 해서 청구 들어가는 식으로 나와요. 대여금 청구나 물품대금 청구나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양수해서 그 금전지급 청구를 한다든지 그 양수한 거를 갖고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쓴다든지 그런 틀로 이제 문제가 설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틀로서는 토지 인도, 건물 철거, 건물에서 퇴거 이런 틀이 어떻게 청구 취지를 쓰는지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틀을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틀은 이전 등기 청구랑 말소 등기 청구 틀인데 그때 이전 등기랑 말소 등기 청구에 있어서는 저당권자를 설정한다든지 다음 유권자를 설정한다든지 해서 하나 또 사람을 등장시키는 뭐 이런 상황까지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요건 원래 주어졌던 소장이고 답변서를 만들어라, 작성하라가
하나 질문이 없고, 이 경우는 또 피고 입장에서 단서 내지는 벌써로서 공격을 펼쳐라,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피고는 주어고, 여기도 원고에게가 없잖아요. 피고는 다음에 원고에게 없으면 뭐겠어요? 대의소송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원고에게가 있다면 이 원고에게를 공통분모로 빼낼 텐데 여기 지금 공통분모로 안 뺐네요. 피고 김근호는 누구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진숙, 최정민, 최정윤이가 누구냐면 매도한 사람. 지금 요 경우는 지금 반대쪽이니까 원래의 피고가 앞에서 누구였나 하면 여기에서 이정모를 원고로 삼아서 내야 되는데 상황을 아마 보면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정모란 사람이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수해서 두 필지였을 것 같은데 한 필지는 원래부터 집이 있었고 한 필지는 자기가 사서 인도받아서 신축을 해서 아까 박준경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했는데 이 두 필지의 매도인이 지금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매도인이 뭔가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즉 해제하고 누구한테 다시 팔았냐면 김근호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는 채 안 해주고 있었던 상태에서 매수인이고 실제 등기는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즉 이중매매가 된 거잖아요. 이중매매가 됐는데 그럼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일단 소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근호가 아까 그런 소장을 보낸 거예요. 이정모한테 즉 이틀이잖아요. 지금 일단 김근호가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권자로서 지금 이정모한테 토지 반환하라. 이정모가 여기다가 토지를 인도받아서 등기는 저쪽에 가 있지만 집을 져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라. 그 다음에 박준경한테는 건물에서 퇴거하라. 라는 소장을 날려온 거잖아요. 지금 됐겠죠? 그럼 이정모 입장에서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이쪽에 이전 등기가 소유권자인데 이정모 입장에서는 이걸 무시해야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권리를 무시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중매매가 됐고 소유권 등기는 그쪽으로 갔는데 이 등기가 무효이다는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자기 쪽을 좀 매수인으로서. 그럼 그 이전 등기를 무효로 돌리려는 근거는 매도인의 입장에서의 김근호로 넘어간 등기를 말소시키려는 것의 근거는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가 들어간다. 이 틀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쪽 틀이 이해되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쪽 틀이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 원고에게란 말이 없으면 대의 청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잡고서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거꾸로 근데 우리는 이걸 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일단은 청구치 쓰는 틀을 거꾸로 지금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피고 김근호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해하라. 누구에게? 피고 김진숙, 최정민, 최정윤에게. 이 사람이 실은 이쪽에서는 누구일 것 같아요? 요 매도인 이름 지금 기록을 보면 이름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매도인인데 이 사람들이 실은 매도인이 죽고
매도인이 죽고 상속인들이에요. 상속인들. 나중에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김진숙이 아마 부인이고 최정민, 최정윤이 자식들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김근호가 이쪽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1항지지의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토지에 관해서는 요 이전 등기에 여기다는 각을 여기다 붙였네요.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분으로 쪼개지는 않았어요. 말소 등기는 항상 그 세세하게 쪼개지 않고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 어떤 뭔가 이 사람들의 상속분이 있을 거예요. 실은 이 김진숙이 부인이고 최정민, 최정윤이 자식이니까 상속분으로 치면 이쪽이 7분의 3이고 7분의 2고 7분의 2고 할 거예요. 아마. 요 밑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지분별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말소 등기는. 그렇게 해서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발판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전 등기에 관해서는 피고 김진숙은 7분지 3지분, 피고 최정민, 최정윤은 각 7분지 2지분에 관해서 이때는 이전 등기니까 등기하게 된 원인을 써줘야 되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데 요까지가 단순한 이행 청구인데 다만 상환 이행으로서 뭐가 걸렸어요? 동시 이행으로서 잔대금 치러야 되잖아요. 이 원래 관계를 보면 이종모가 잔대금을 안 치는 상태에서 인도받아서 사용하다가 계약이 뭔가 우여곡절 끝에 파탄이 난 거거든요. 근데 잔대금을 지금 안 지급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잔대금 부분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지급받은가 동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가 동시에인데 이게 같이 안 쓰고 나눠 쓴 게 그 주어야 되는 금액이 조금 틀려요. 잔대금이 첫 번째 토지에서는 3억 원이고 그 지연손해금이 계약서에 따라붙은 게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급하고 이전 등기 나한테 해줘라라는 청구가 들어간 거고, 두 번째 토지는 잔대금이 3억 3천만 원이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복잡해요. 그 두 번째 토지에는 이미 집이 하나 있었던 것인데 그 집이 누가 지금 짓고 무단히 살고 무단인지 뭔지 장호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매수할 때 이것을 갖다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철거시키고 넘겨주기로 했었던 바가 있는데 이 장호준이 짓고 사는 집을 철거 못 시키면 월 300만 원의 그 비율에 따른 그런 정도를 빼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철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가치가 그 집이 지어진 만큼이 한 월 300만 원을 쳐서 빼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3억 3천만 원에서 6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는 그 부분을 빼겠다. 빼서 남는 금액을 주고 그러니까 이쪽 피고 입장에서 본다면 지급받은과 동시에 피고는 지급받은과 동시에 피고 김진숙은 7분지 3지분, 최정민, 최정윤은 각 7분지 2지분에 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해하는데 여기 부분이 좀 틀리기 때문에 가나로 구별해라는 이해되겠죠.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서는 요 집을 장호준이 짓고 이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수고 넘겨주기로 했던 건데 지금 장호준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종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 토지의 주인으로서 이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표현이 보세요.
피고 장호준은 하고서 그 원고 얘기가 나와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피고 김진숙, 최정민, 최정윤에게 나오니까 이 경우도 뭐겠어요? 직접 청구예요? 대의 청구겠어요? 대의 청구죠. 왜 대의 청구냐면 이정호 입장에서는 지금 완벽한 소유권자는 아니거든요. 매수인으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지금 갖고 있음에 불과하지 완벽한 소유권자로서의 주인은 아니니까 자기 이전 청구권을 이제 대의 행사해서 피고 장호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김진숙, 최정민, 최정윤에게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짓고 살고 있는 집은 토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나중에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일부분인데 그것을 두 번째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1, 2, 3, 4, 1은 여러분 도면 표시하는 거 봤는지 알겠지만 예컨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다시 1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형적인 땅을 이렇게 꺾어지는 데를 번호를 분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다시 1로 온 거죠. 1, 그러니까 이 칸을 본다면 여기 1, 2, 3, 4, 1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각점을 이 표현이 그렇게 써요.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런 표현을 보통 쓰니까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입에서 배서 나와야 돼요. 순차로 연결한 선 내에 시멘트 블록도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200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이걸 철거하고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뭐 정당한 점유라도 지금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 뭐 불법으로 점유하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근데 이 땅에 대해서 현재 누구를 대의했느냐? 매도인의 상속인인 김진수, 최정민, 최정윤을 대의해서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라는 청구를 했는데 원래 문제는 피고 측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반소 또는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것을 뭐 검토하라 비슷하게 냈는데 반소로 내느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혹시 본소와 관련관계가 있어서 반소를 낼 수 있느냐 요건을 따지는데 관련관계는 충분히 있지만 뭐에서 반소로 낼 수가 없냐면 이때의 피고는 아까 본소는 원고가 김근호로서 이정모한테 낸 거거든요. 아까는 그러니까 이 김근호가 이정모한테 낸 건데 지금 이정모가 김근호한테만 낸 게 아니라 장호준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정민, 김진숙, 최정윤이 있으니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피고가 반소로 원고에게 낸다라는 의미에서 반소 부분에 원고로 등장하는 사람이 김근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낸다 할 때 관련관계, 결련관계를 따지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피고로 등장하는 사람이 김근호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정모 측에서 내는 게 김근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장호준 등이 있으니까 반소로 낼 수는 없어서 별도의 소송으로 이런 소송을 내게 된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확인하려는 취지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소 등까지 해서 낼 수 있는 청구 취지를 써라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청구 이유는 굳이 안 물어봐도 청구 이유 이거 안 쓰고 이거 쓴 거는 청구 이유가 어떻게 해서 썼는지가 나와야 써지는 거니까 문제로서는 청구 취지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앞에 박근서 질문이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청구원인도 써줘야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러분이 대의 청구가 얼마나 많이 그럼 모의 시험에 어디선가는 한 번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한 번은 대의 청구가 나오고 그때 원고는 사실은 소송 담당으로서 원래 채권은 지금 채권자 틀에서 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갑이
채권자들이 소송을 내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성질은 소송 담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수송물은 이게 수송물이고, 요거는 이런 소송을 낼 수 있는 이 피보전 채권은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이 수송물의 사건을 대의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기초 지우는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은 갑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요 채권, 요 부분에, 요 대의되는 채권의 요 금액을 이렇게 직접 원고가 돼서 청구하는 형태를 이때는 띠죠.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의 틀하고 요 틀에서 나타나는 갑은 여기서는 지금 갑이 안 나타나죠.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피고 김진숙 이런 사람 등이 지금 다시 이제 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말소등기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고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말소등기 절차를 시키고 이 사람들로부터 원고에게 오는 것이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병이 을에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는데, 갑이 매수인으로서 자기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말소등기 청구를 대의행사한다. 이런 틀에서 만약에 이 대의행사의 틀에서는 피고는 병이 되고 병은 을에게 말소등기를 하라라고 해서 이 갑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내지만 그 청구 취지는 병은 을에게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원고가 되지만 병은 을에게가 아니라 병은 갑에게 그 금전을 직접 지금 청구하는 원고로서 직접 자기한테 지급하라라고 틀로 나타난다라는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병이 을한테 말소등기를 하는 청구만으로 그친다면 갑이 원고로서 을은 소해라는 사람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을은 아직은 피고가 아니죠. 그 청구만 들어가면. 근데 을이 피고라는 말로 등장하는 경우는 이런 상황 때문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이미 익히고 있지만 요게 하나의 청구인데, 1청구에다가 2라는 청구는 뭐예요?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라라는 청구를 을을 피고로 삼아서 갑이 원고가 돼서 이런 두 번째 청구를 1에다가 붙여서 1의 청구와 2의 청구를 붙여서 병합으로 내니까, 이때는 피고로 등장하니까 이 경우는 원래는 소의 인이었다가 피고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2번 청구가 붙어있지 않다면, 병합되어 있지 않다면 이때는 을은 피고가 아니라 소의 인이 돼요. 소의 인. 그래서 요 1번 청구만 할 때는 여러분이 기재례 같은 데 보면 피고 을이 아니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는 당사자란에 써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 같은 것 등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을에다가 가로치고, 만약에 원고 피고라면 주민등록번호가 당사자로서 표시되면서 나타나는데 을이 당사자로 안 나타나는 경우이더라도 가로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써줘라 라는 류의 어떤 기재 형식의 설명을 본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번 청구가 병합되면 이제 요 청구 때문에 피고라는 명칭을 얻는 거죠. 실은 1번 청구에서 사실은 피고는 아니죠. 정확히 말한다면 1번 청구에서는 피고는 아니고 소해인인데, 2번 청구에서 비로소 피고가 되면서 이제 1번에서도 피고 을이라고 붙여지는 것일 뿐이죠. 이래서만을 본다면 소해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을은 아예 소송에서도 소의 그 입장에서 이때는 이제 병이 갑한타라니까 더 여기보다는 피고 을이 나타나는 청구 취지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죠. 이런 금전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 취지에 있어서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때는 을이 나타나지만 1번 청구만 있을 때는 소의 인으로서 나타나는 거고,
2번 청구 때문에 여기서 2번 청구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요 말소등기 청구가 있고 요게 지금 이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게 지금 필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뉘어 쓰이지만 큰 덩어리로 본다면 요게 이전 등기 직접 이제 자기가 받는 요 병합된 청구가 있어가지고 요때도 요게 피고 김진숙 최정민 최정이라는 말이 피고라는 말이 붙는다. 요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것 때문에 피고라는 말을 쓰지 여기는 원래는 소의 인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표현이 피고가 붙으면서 요 틀이 사실은 병합되어 있는 것이다. 병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소송비용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 가득한 부분은 여기도 말소등기, 이전등기니까 안 붙고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해서는 말소등기는 안 붙고 이중지 안 붙고 여기에 대해서만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목록을 이렇게 지금 필지가 두 개네요. 234 필지랑 234-1이고 여기다는 마침표를 만약 목록을 지금 작성해야 된다면 이렇게 별종록하면 여기다는 마침표 안 찍고 여기다만 찍어요. 리스트 마지막에만. 그리고 더 추가 못하도록 이게 끝자를 붙여서 마침표 찍어요. 그러니까 요 180평방미터 다음에는 마침표를 찍지는 않는다. 그런 정도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땅인데 여기 아까 만들어진 크릴이지만 1, 2, 3, 4 이렇게 해서 땅 전체가 아니라 건물의 부분에서는 건물 이제 철거하는 거 이것 때문에 특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순차로 연결한 건물 청구를 철거하고 땅은 그 전체 토지를 이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두 번째 필지에 그 토지를 인도하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면